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복입니다. 몰입 리뷰 영상이 2편도 아니고 3편도 아니고 4편짜리라서 조금 긴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편 다 보시고 나면은 이 영상 보기 잘했다,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슈가복입니다. 드디어 이제 몰입 리뷰 벌써 3편에 오게 됐는데요. 이번 요 영상에도 인생의 꿀팁들을 제가 가득 담았습니다. 저번 영상, 저저번 영상 해가지고 1장부터 8장을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9장부터 12장까지 이렇게 4장을 추가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장에 따라서 정리하는 제가 성격은 아닌데, 이 책 두께 자체가 그때도 첫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은 요 다른 책이랑 비교하면 이 두께 차이가 이 정도 나요. 그래서 이거를 심플하게 딱 핵심만 뽑기보다는 각 장에서 중요한 걸 추려서 조금 모으는 게 더 이롭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좀 번거롭더라도 요렇게 4장씩 끊어서 리뷰를 하고 있습니다. 자, 9장의 제목은 이겁니다, 이거. 자, 목표와 몰입. 이 몰입은 책 제목인데, 그죠? 이 목표와 어떤 연관이 있나, 요런 거를 좀 살펴볼 생각인가 봐요, 저자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에 이제 몰입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요, 내적 중요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적 중요성. 내적 중요성은, 이 내적 중요성의 반대말은 이제 외적 중요성이거든요. 외적 중요성은 어떤 나를 둘러싼 환경이나 어떤 내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내적 중요성은 외부 환경이나 상황과는 관계없이 그냥 내가 중요하다고 느끼는 정도, 그걸 가지고 이제 내적 중요성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상황과는 관계없이 내 뇌가 그냥 주관적으로 느끼는 중요성을 내적 중요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를 향한 나의 내적 중요성이 커졌다는 건, 세상이 뭐라 하든 적어도 내 뇌는 유튜브를 진심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말이 되겠죠. 이게 바로 내적 중요성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대상에 대한 내적 중요성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축구가 있어. 돈도 있고 이렇게 하지 말까? 농구라고 할까? 농구도 있고 야구도 있어. 자, 이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설정할지는, 어떤 대상을, 어떤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설정할지는 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나 축구가 가진 대외적인 인기, 농구가 벌어다주는 수익, 이런 거랑 관련 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의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내적 중요성의 정도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의 내적 중요성을, 이렇게 하면 근데 좀 현실성이 없다. 우리 돈이라고 합시다. 자, 내가 돈에,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에 내적 중요성을 좀 이렇게 부여를 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2가지인데 방법이 간단해요. 자, 첫 번째, 강한 감정으로. 2번째, 여러 번 반복해서 요 대상을 자꾸 뇌에 입력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뇌가 그 대상을 엄청나게 중요한 걸로 인식하고 자동으로 몰입을 시작한대요. 자동으로. 자, 다시 여기 예시를 잠깐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아까 지금 돈 부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1년 전쯤에 여러분이 이런 목표를 세웠다 쳐봐요. 자, 10억을 모으자. 자, 이런 목표를 세웠어. 지난 1년간 여러분은 악착같이 돈을 모으면서 자나깨나 밤낮으로 하나의 목표만을 되새겨왔다고 한번 쳐봅시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년 동안 이렇게 늘 생각해온 거예요. 내가 당장 죽어도 10억은 모으고 죽는다. 나는 꼭 10억을 모아야만 한다. 난 반드시 10억을 모을 거다. 그래, 이게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자극이 센 정보. 두 번째가 뭐였어요? 반복. 자, 자극이 센 정보를 반복적으로 주입시키면 급기야 여러분의 뇌도 이 10억에 대해서 엄청난 내적 중요성을 부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자꾸 자극이 센 정보를 주입하고
그 대상을 자꾸 반복적으로 내가 되뇌이면 뇌가 그 대상에 대해서 엄청난 내적 중요성을 자동으로 부여하기 시작한다고요. 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자꾸만 이렇게 하잖아요.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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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10억 모아야 돼. 죽어도 10억 모을 거야. 꼭 모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도대체 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길래 이렇게 큰 자극이 계속적으로 들어오지? 이런 식으로 뇌가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이거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들어오는 정보는 목숨과 직결된 어떤 대상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뇌가 비상사태를 선포한대. 비상사태를. 내 안에서. 어떻게 하도록. 내 이 신체에 있는 모든 이런 기관들이 모두 그 목표를 향하도록. 10억이라는 목표를 향하도록.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뇌가. 자, 이제는 이렇게 자꾸 자극이 센 정보를 반복해서 내가 되뇌이다 보면 여러분의 뇌는 10억을 모으는데 필요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서든 짜내려고 노력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해야 이 10억을 모을까? 왜냐면 내가 10억을 못 모으면 난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위기감에 이것저것 가릴 것 없이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라면 무엇이든 뇌 깊은 곳에서 꺼내주려 노력하면서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반대로 예를 들면 뭐 사치를 부린다든지 이거는 10억을 모으는 거랑은 좀 반대되는 행위잖아요. 자, 이런 어떤 목표에 해가 되는 일, 이런 거에는 엄청난 죄책감과 함께 심적 고통을 부여할 거예요. 왜?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러면 나 죽으니까. 이게 바로 목표 설정을 통한 몰입이 시작된 거예요. 뇌 입장에서 봤을 땐. 책 353페이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의식은 내적 위기감에 따라 좌우된다. 내적 위기감에 따라서 의식 자체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까 제목이 목표와 몰입이었잖아요. 목표와 몰입. 이거 종이 다 써버렸네. 어허. 원래 이거를 좀 제가 기술이 좋으면은 딱딱 끊었다 갈 텐데 아직까지 기술이 미천한지라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9장의 제목이 목표와 몰입이었는데 목표와 몰입, 글씨 몰입이었는데 자, 이 몰입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자, 근데 목표 설정은 어디에서 비롯된다? 내가 어떤 대상에 내적 위기감을 아니면 내적 중요성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이 목표 설정의 몰입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시험에 합격하고 싶다. 이런 사람이면은 이 시험의 내적 중요성을 마구마구 투여해서 뇌 전체가 자동으로 이 시험이란 목표를 달성하는데 몰입할 수 있도록 내가 환경 설정을 해두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게 9장의 목표와 몰입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10장인데 10장은 천천히 생각하기가 제목이에요. 10장의 제목은 천천히 생각하기인데 그것보다는 이 저자가 많이 얘기하는 슬로우 싱킹이란 영어로 좀 제가 대처해서 말을 할게요. 슬로우 싱킹. 이 책이 다루는 핵심적 몰입 방법이 바로 이 슬로우 싱킹이에요.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의 뜻은 신체 대부분을 편하게 이완시킨 채로 천천히 생각하는 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신체 대부분을 편하게 이완시킨 채로 천천히 생각하는 행위. 저자는 이를 슬로우 싱킹이라고 부르면서 슬로우 싱킹이야말로 몰입 장벽을 넘을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슬로우 싱킹이 책에서 책 전반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네, 천천히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죠. 천천히 생각하는 게. 자, 슬로우 싱킹은 보통 편한 의자에 앉아서 조용한 상태로 천천히 생각하는 게 이상적인데 여러분이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슬로우 싱킹을 하다 보면 얕은 잠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얕은 잠은 우리가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선잠이라고 하는데 선잠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겠죠. 편한 의자에 앉아서 몸 축 늘어뜨리고 이 몸을 이완시킨 채로 천천히 생각하는 거니까 생각하다 보면 얼마나 잠이 오겠어. 자, 그렇게 슬로우 싱킹을 하다가 선잠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때는 선잠이 찾아오면 몸이 시키는 대로 잠에 들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정도 표현으로는 좀 부족하고, 자, 반드시 선잠에 들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이 몰입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면 잠에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책에 뭐 과학적 설명이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이 가리키는 결론은 간단해.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해한 바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자, 뇌는 깨어있을 때보다 자고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막연히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10시간 공부 후에 8시간 잔 사람, 또 10시간 공부 후에 8시간 또 공부한 사람. 자, 우리가 이렇게 둘을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우리 시험 기간에 이렇게 많이 하죠. 이렇게 단순히 비교를 해보면, 단순히 1시간에 우리가 일씩 공부를 했다 치면은 전자의 뇌에는 공부량이 10 쌓여 있겠죠. 10. 10시간 공부하고 8시간 잤으니까 10 쌓여 있을 거고, 10시간 공부하고 또 8시간을 추가로 안 자고 공부한 사람은 18에 이 공부량이 차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실험은, 지금까지 인류가 진행했던 수많은 실험은 늘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찰력, 창의력, 기억력 등등 종류를 불문하고 모든 영역에서 이 전자, 그러니까 10시간 공부하고 8시간 자버린 이 전자의 두뇌 능력이 늘 더 높게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위에 제가 적은 문장을 대입하면 이유는 간단하죠. 위에 제가 적어놨던 문장이 뭐였어요? 이거였잖아요. 뇌는 깨어있을 때보다 자고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한다. 어떤 대상에 대한 그러니까 깨어있는 뇌보다, 잠깐만, 이거 종이가 이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문장을 대입하면 이유가 간단한 게, 깨어있는 뇌보다 자는 뇌가 자는 뇌가 이 공부한 뇌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사실 조건이 있죠. 뭐냐면 그냥 통상 잠만 자면 안 돼. 공부를 하고 자야지만 효과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깊은 몰입을 하다가 선잠에 들었을 때 뇌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내가 뭐 어떤 생각을 이렇게 앉아있어서 의자에 앉아서 깊은 생각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 그럼 이때 뇌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자는 동안 뇌는 몰입했던 대상과 관련된 정보들을 정리하고 통합하고 장기 기억에서 필요한 정보를 꺼내오고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정보들을 막 서로 연결해보고 이런 작업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깨어있을 땐 사실 상상도 못하던 일인데, 뇌가 수면 시간을 이용해서 이 깨어있을 땐 상상도 못하던 업무들을 엄청난 활동량으로 그동안 진행을 해왔던 거예요. 잠 시간에. 그러니까 이 단원의 핵심은 사실 간단하게 정리돼요. 뭐냐면, 내가 슬로우 싱킹을 하다가 졸리면 편한 마음으로 잠들어라. 그러면 나머지는 너의 뇌가 알아서 해준다. 자, 이게 그냥 핵심이에요. 슬로우 싱킹을 하다가 졸리면 편한 마음으로 죄책감 들지 말고 잠들어라. 죄책감 갖지 말고. 어차피 나머지 공부는 뇌가 알아서 해준다. 책 410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몰입 상태에서 얻는 놀라운 아이디어는 잠이 든 상태에서 얻어진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1장은 뭐냐면, 제목이 이거예요. 몰입과 영성. 몰입과 영성. 영성은 뭐지? 영성은 뭔가 좀 종교적 단어 같긴 한데, 그죠? 영성을 네이버에 쳐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기독교적 관점에서 영적 성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말하는 영성은 약간 이런 것 같아.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막 신을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 나 진짜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뭐 어떤 신의 모습을 봤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불교에도 있을 것이고 여러 종교에 있을 텐데, 그 순간, 약간 그 순간을 뜻하는 단어로 이 책에선 좀 쓰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좀 알아둬야 될 단어 하나가 삼매인데, 삼매는 이제 불교에서 쓰는 단어인데,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집중시킨 일심불란한 경지다.
소동이 없고 하나의 마음으로 완전히 어떤 대상에 마음을 집중시킨 상태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이 영성의 뜻과 가깝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떤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되게 신비롭고 영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 자, 이거를 영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삼매도 마찬가지고, 삼매도 신비롭고 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저자가 이제 책 11장에서 종교적 체험과 자신이 겪은 몰입에 대해서 흥미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뭐냐면 이 영성 상태라는 거는 자신이 봤을 때 자신이 고도로 몰입된 상태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인대.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영성이 이 몰입 상태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들으면 좀 반박할 만한 얘기, 좀 불편할 만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저자의 생각은 이래.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이 저자가 과거에 자신이 깊게 몰입했을 때 경험했던 감정이 불교에서 말하는 삼매, 그러니까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집중시킨 일심불란한 그 경지, 삼매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깨닫고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이러한 와중에 이 저자가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실험에 하나 참가하게 돼요. 자, 그 실험은 뭐냐면 2007년에 있었던 실험인데 그 SBS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의 제작팀으로부터 몰입에 빠져 있을 때 우리 이 저자 황동문 교수의 당신의 뇌를 한번 촬영해보자, 이런 제안을 이 교수님이 받았어요. 이 촬영은 그냥 허접하게 진행된 게 아니고 그 가천의과학 아이고 전화가 와가지고, 자, 그 실험이 되게 허접하게 진행된 게 아니고 가천의과대학 뇌과학 연구소의 최첨단 양전자 단층 촬영 장비가 이 교수님의 뇌를 측정하는 데 동원이 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위적, 그러니까 환경이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좀 저자가 자연스럽게 몰입하고 싶을 때 몰입한 건 아니고, 몰입한 것도 아니고, 인위적 환경으로 다소 부족한 몰입 상태에서 진행된 촬영이었지만, 그럼에도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 저자가 제가 여담이지만은 그 책에서 기억하기로는 한 6에서 70% 정도 몰입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자 딴에는 굉장히 낮은 몰입 상태였던 거야, 이때 촬영할 때. 그런데 그나마 이 상태일 때라도 보니까 몰입 상태를, 그의 뇌를 단층 촬영을 해보니까, 고도의 장비로 단층 촬영을 해보니까 전두엽, 요게 약간 생각을 관장하는 부위거든요. 생각. 전두엽의 오른쪽 부위가 활성화되고, 두정엽은 간단히 얘기해서 운동을 관장하는 부위예요. 생각을 관장하는 전두엽의 오른쪽 부위가 활성화되고, 이 두정엽 부위가 완전히 차단됐대. 비활성화됐대요. 운동을 관장하는 부위가.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옛날에 그 앤드루 뉴버그라고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했던 신경과학자인 그런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 실험하기 몇 년 전에 영적 신경과학 관련 실험을 하나 진행을 했었어요. 이분이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 이 교수가.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어떤 걸 했냐면은 그 뇌 영상 기술, 그러니까 이 저자가 받았던 이런 뇌 단층 촬영과 비슷하게 뇌 영상 기술을 사용해서 그 명상에 빠진 티베트 불교 신자, 또 기도에 몰두하는 가톨릭 프란치스코의 수녀, 이런 사람들의 뇌를 동의를 받아서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운 좋게도 이들이 이런 신자들이 강렬한 종교적 체험의 순간에 딱 도달했을 때 있죠. 그때의 뇌 상태 또한 이 교수가 촬영할 수 있었어요. 운이 좋게도. 그 교수가 이 실험을 마치고 나서 책을 썼어요. 2001년에. 신은 왜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가 라는 제목의 책인데, 그 책에서 결과를 이렇게 밝혔어요. 명상이나 기도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이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는 아까 그 얘기했던 뭡니까? 이거 있잖아요. 영성. 이 영성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두정엽 일부에서 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이마 바로 뒤에 있는 전두엽의 오른쪽에서 활동이 증가됐대. 자, 이거 보이죠, 여러분? 이거 두 개가 지금 같잖아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종교적 체험 순간에 촬영된 사람들의 뇌와 몰입에 빠져있던 저자의 뇌가 똑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걸 확신하는 거야. 뭐예요? 어떤 그 종교인들이
경험하는 그런 영성의 상태는 아마 뭐랄까 좀 깊은 몰입의 상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좀 냉정하게 보자면 그래요. 뭐 강렬한 행복의 순간, 창의적 아이디어가 샘솟는 궁극의 순간, 감각이 생생해지고 황홀한 기분이 드는 영적인 순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 이런 순간, 이런 가슴 벅찬 위대한 상황들, 이런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몰입을 통해 인위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몰입을 하면 어떻게 되니까 이 종교적 영성의 상태랑 비슷하게 두정엽 차단시킬 수 있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킬 수 있잖아. 이 두 개가 동시에 돼야지만 몰입이 되는데 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저자가 굳이 영성과 몰입 파트를 책에 넣은 이유는 아마도 우울증,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몰입을 통해서 행복하고 성스러운 감정을 채우길 바라는 바람에서였을 거예요. 책에도 실제로 비슷한 얘기가 나오고요. 왜 그러냐면 이 저자 또한 몰입을 통해서 극심한 우울감에서 벗어났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파트를 개인적으로는 뭐 글을 쓰기 위해서도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한 정말 이 파트만 거짓말 안 치고 한 20번은 돌려본 것 같거든요. 한번 볼게요. 저자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자, 악성 골수암. 저자가 의사로부터 전해 들은 아버지의 병명이었어요. 악성 골수암. 주말마다 이게 사실은 이 책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다리가 어떻게 뭐 다치셔가지고 골절인가 그런 게 왔었나 봐요. 다리가. 그래서 그냥 단순 골절인 줄 알고 병원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골절이 아니었어. 골수암이었어요. 너무 증세가 심각하고 신경이 차단돼가지고 아버지가 그런 통증조차 못 느끼셨기 때문에 알아챌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게 간 거지, 병원에. 그래서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서, 이때 이제 카이스트 다닐 땐가 봐, 대학원, 대전에. 그러니까 주말마다 아버지 뵈려고 서울로 올라가서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는 아버지를 지켜보면서 그 저자도 굉장히 극심한 우울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어떤 탈출구가 이 몰입이었어요. 탈출구가. 정말이지 이러다가는 이 저자 자신도 이 이게 우울의 늪에 빠져버릴 것만 같아요. 왜냐면은 주말마다 올라가서 아버지가 하루하루 죽음에 가까워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 부모님이 그렇게 되신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자신도 우울의 늪에 빠질 것 같아서 살기 위해 행한 몰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고 온 날이면은 정말 그 책에 나오지만 죽을 것 같이 우울했다고 해요. 근데 며칠을 노력해서 몰입 상태에 들어가면 우울했던 기분이 어느새 사라지고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대. 그러니까 다시 평온이 찾아오니까 다시금 활력이 생기고 삶에 대한 의욕이 솟아오르면서 맞닥뜨린 현실, 그러니까 아버지의 현실 또한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파트에는 당시에 이제 저자의 회고가 적혀 있는데 이게 책에서 제가 가장 많이 반복해서 읽은 부분이라서 한번 그 책 내용을 그대로 제가 전달을 드릴게요. 몰입을 꾸준히 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면서 어떤 깨달음이 온 거야, 저자한테. 읽어볼게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자연의 법칙이다. 아무리 큰 권력을 쥔 사람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도 예외는 아니다. 한여름 무성한 잎을 자랑하던 나무들도 가을이 되면 낙엽을 떨군다. 낙엽은 땅에서 썩고 이듬해 봄이면 어김없이 새싹이 돋아난다. 자연의 법칙이 그렇듯이 아버님의 인생에도 가을이 온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자 한없이 비관적이고 막연한 분노마저 솟구치던 상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원망할 것도 억울할 것도 없었다. 나약한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만이었다. 그러면서 나도 머지않아 은퇴를 하고 생을 마감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니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되게 딱딱하게 쓴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울컥할 정도로 되게 감명 깊게 봤던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에도 요 장면만 좀 찍어서 올려놨는데 아무튼 11장의 결론은 이제 저자의 의견에 따르면 이런 성스러운 상황조차 본인이
몰입을 통해서 만들 수 있고, 이 성스러운 상황은 사실 이 가슴 벅찬 상황은 이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울에 빠져 있는 어떤 우리나라 현대인들한테 제시하는 해결책 중에 하나로 이 저자가 이 몰입을 추천하고 있는 겁니다. 요 장에서도. 요래서 이렇게 이 좀 관계가 좀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12장이네요. 12장은 제목은 이거예요, 여러분. 아이디어와 몰입. 그러니까 뭐 간단하겠죠. 몰입을 하면 아이디어가 더 잘 나온다. 뭐 이 얘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죠? 446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몰입은 한마디로 어떤 일에 미치는 것이다. 저자는 몰입이야말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최고의 수단이라 단언하고 있어요. 위대한 기업가들이 남긴 인터뷰에는 그들이 아이디어를 뽑아내기 위해 얼마나 몰입했는지 알려주는 단서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업가들의 공통점에 몰입이 있다는 거야. 혼다 소이치로, 그러니까 전 혼다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엔진을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엔진이 돌아가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잠을 잘 수 없었다. 저자가 몰입에 극심하게 빠졌을 때 겪었던 현상과 너무너무 비슷해. 자, 이병철 전 삼성 회장. 아침 저녁에도 그 생각, 자고 일어나도 그 생각, 무언가 부족한 것이 없나, 없으면 보강하고 물어보고, 회의를 해서 안 되는 게 있느냐 또 물어보고.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이거 뭐예요? 완전한 몰입이죠. 그죠? 자, 이건희 전 삼성 회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시에 자는지, 몇 시간이나 자는지 나도 잘 몰랐습니다. 신경영을 고민할 때는 초밥 몇 개만 먹으면서 이틀 밤을 꼬박 새운 적도 있고, 그러다 지치면 종일 잠만 잔 적도 있어요. 이 3명 공통점이 뭐예요? 아, 이거지, 이거.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처럼 위대한 리더들은 하나같이 치열한 몰입을 통해서 뽑아낸 아이디어로 기업의 역사를 써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쯤에서 혹시 여러분도 몰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싶다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할 3가지를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라요. 고민하지 말고 생각하라. 자, 여기서 대조되는 단어는 이거예요. 고민과 생각. 이게 다른 거야, 지금. 고민과 생각이. 자, 여기서 저자가 추천하는 건 이런 거야. 고민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생각의 비율을 최대화해야 아이디어가 나온다. 이거거든요. 자, 고민의 비율을 최소화하고 생각의 비율을 최대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고민, 생각, 요거 2개를 놓고 보면 우리가 얼렁뚱땅 보통 고민과 생각을 대충 하나로 뭉뚱그려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고민이 생각이고 뭐 생각이 고민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런데 하지만 제대로 된 아이디어를 뽑아내고 싶다면 먼저 고민이랑 이 생각을 명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문제가 닥친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 경우에 갑작스러운 문제가 닥쳤을 때, 아, 이를 어떻게 하나 하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생각이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는 생각이 아니야. 이건 뭐예요? 이건 고민이에요, 고민. 이렇게 고민만 해서는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반대로 앞선 상황처럼 그 문제가 닥친 상황에서 고민 대신 문제 해결 방법을 생각하는 부류도 있어. 그러니까, 아, 일을 어떻게 하나 동동동 이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내가 뭘 해야 하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식으로 고민이 아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결국 문제를 해결하게 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아이디어를 내고 싶다면 고민은 최대한 접어두고 생각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2번째. 쉬지 말고 생각하라. 쉬지 말고. 생각하는데 쉬지 말고 생각하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말을 심심치 않게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좋은 아이디어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접고 휴식을 취할 때 잘 떠오른다. 이거 예전에 제가 황현희님 개그맨 황현희님 책에서도 봤고, 그 자청책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황능문 교수님의 주장은 이 주장과는 정반대의 주장을 내놓고 있어요. 이 교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저자는 좋은 아이디어는 쉬지 않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잘 떠오른대. 자, 다시. 좋은 아이디어는 쉬지 않고 생각할 때 훨씬 더 잘 떠오른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수님 이번 책 몰입책 저자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데요. 보통 이제 저자님에 따르면은 쉴 때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라는 착각이 일어난 이유는, 그러니까 인풋과
아이디어 도출.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아이디어가 나올 거 아니에요.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나올 텐데 이 생각과 아이디어 사이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차. 그러니까 얘를 생각한다고 바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고 생각을 해놓으면은 조금의 시간차를 두고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저자에 따르면은 아이디어는 생각을 집중적으로 행한 시점이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아서 쉬고 있을 때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험을 한 사람은 아, 쉴 때 아이디어가 더 잘 나오는구나 하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 몰입했던 생각의 결과물이 그냥 우연히 쉴 때 나온 것 뿐인데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자의 주장으로는. 이런 게 있대요. 아이디어맨이라고 불리는 IMG 컨설팅 대표 이종훈 박사가 저자를 찾아왔는데 이 이종훈 박사도 이 편견에 똑같이 사로잡혀 있었대. 쉴 때 아이디어가 더 잘 떠오른다. 그러니까 이 이종훈 박사는 보통 일주일 생각 후에 푹 쉬는 방법을 썼대요. 그럼 푹 쉬고 있으면 그때 탁 생각이 터져 나왔다는 거야. 저자가 이 말을 듣고서는 완전 다른 제안을 했어요. 일주일 집중적으로 생각한 뒤에 쉬지 말고 생각의 끈을 놓지 말고 계속해서 생각해봐.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이종훈 박사한테. 이종훈 박사가 저자의 말을 따르고 나서 나온 결과가 굉장히 놀라워요. 뭐냐면 쉬지 않고 그렇게 평소 그의 습관과는 다르게 쉬지 않고 몰입하고 계속 몰입을 시도했더니 예전보다 아이디어가 3배 정도는 더 빠른 속도로 얻어지고 아이디어의 양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했대. 때때로는 10배 이상 쏟아져 나오는 경우가 있을 때 아이디어 양이 기존과 비교해서 그리고 이 남아있는 기억의 잔존량에도 좀 영향이 있었는데 생각 후에 원래 뇌에 남아있던 아이디어의 양이 기존에 한 60% 정도였다 치면은 이렇게 저자의 추천대로 변화를 준 후에는 그 잔존량이 90%까지 올라갔대. 자기 주관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결과는 사실 명백해요. 생각하고 쉬는 것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아이디어 도출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 지금 이제 제 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언제 쉬어 그러면? 근데 아까 그 슬로우 싱킹 있잖아요. 슬로우 싱킹. 이 슬로우 싱킹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는 계속 일을 하는데 나머지 신체 모든 부분을 이완시키고 휴식시킨다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이 슬로우 싱킹이. 어차피 신체 대부분이 휴식하고 있기 때문에 슬로우 싱킹 전략을 여기다 갖다 쓰면 안 쉬어도 된다는 말이야. 저자의 생각은. 안 피곤하대. 전혀 안 피곤하대. 네. 그래서 지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방법이 바로 저자가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슬로우 싱킹이 책의 핵심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그렇게 강조했던 방법이 슬로우 싱킹이었던 거예요. 머리로는 생각하고 몸은 계속해서 휴식을 취한다. 이겁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아이디어를 더 잘 뽑아내기 위한 마지막 3번째는 심리와 관련됐는데, 자, 좀 뻔한 소리 같지만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결국은 자신감이다. 그러니까 내가 몇 날 며칠을 몰입해도 내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의 마음 또한 이제 요동치기 쉽잖아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평생 무언가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전혀 진전이 없다.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은 주눅이 들기 쉽잖아요. 근데 저자는 오히려 이런 시기일수록 주눅에 맞서서 정반대의 자세를 취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이제 내가 전혀 진전이 없어. 나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게 아니라 그래? 진전이 없어?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내가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네가 내 성질을 건드리네? 약간 이런 마인드로, 좀 겁없는 마인드로. 근데 이런 분노가 곧 강한 몰입을 불러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눅 들어서 겁을 먹는 대신 오히려 숨어있는 분노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태도라는 걸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하는 위기 상황에서 적당한 공격성과 적극성은 여러분을 한층 더 깊은 몰입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른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시 한번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는 이거였어요, 이거. 자, 고민의 양을 줄이고 생각의 양을 늘려라. 고민만 하지 말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해라. 이거였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쉬지 않는 게 좋다. 생각을 할 때는, 몰입을 할 땐 쉬지 않는 게 좋다. 꾸준히 몰입해라. 근데
무작정 뇌를 막 갖다 쓰면은 뇌가 피로해지기 쉬우니까 슬로우 싱킹으로 쉬지 않고 생각해라. 그럼 분명히 해결책, 아이디어 나온다. 이 말이고. 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 이거였죠, 이거. 심리, 자신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주눅 드는 순간 끝이다.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내 성질 건드려? 한번 해보자. 분노를 이용해서 자신감 찾아야 된다. 자, 요게 아이디어를 더 잘 내는 방법 세 가지였어요. 자, 오늘은 요렇게 해서 여기 보였나 모르겠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12장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대망의 4부를 남겨두고 있네요. 이 책이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서 제가 그때도 1편에서 말씀드렸지만 평점은 10점 만점에 9.5점을 준 굉장히 드문 책인데 너무너무 좋은 책이라서 불가피하게 또 리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책이 또 궁금하신 분들은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두고 한번 요 책에 몰입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여기서 영상 마치고요. 4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